이거 하고 갈게요. 저는 지금 행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바이크 클리닉 본점에 제가 피팅할 수 있는 곳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입점을 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를 줄이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어풋, 미드풋, 포어풋이 있어요. 그리고 전방경사, 중립경사, 후방경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세트로 묶여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앞꿈치가 들리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체중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앞꿈치는 들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자세가 만들어질까요?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자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스쿼트보다는 데드리프트, 힌지, 힙힌지를 잡는 이런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드풋 같이 발바닥이 평평하게 주행을 하려면 보통은 스쿼트 포지션이 됩니다. 자, 힌지는 종아리가 수직이었어요. 근데 스쿼트는 어때요? 종아리가 약간 사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축이 머리 이렇게 와 있죠. 힌지는 축이 어디예요? 네, 이쪽.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앞꿈치가 들리는 건 어떻게 해야 앞꿈치가 들릴까요? 체중이 앞쪽으로 가면 앞쪽으로 갈수록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전방경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앞꿈치는 들릴 수밖에 없고 중립경사는 스쿼트, 후방경사는 앞꿈치가 들리는 포어풋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주행 자세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 자세가 크게 미드풋, 포어풋, 힐풋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뭐가 결정한다? 골반의 전방경사, 중립경사, 후방경사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광수님 안녕하십니까? 광수씨, 제가 아는 그 광수씨인가? 자, 그러면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 안장 뒤쪽에 앉으면 체중이 이렇게 뒤로 가면 자연스럽게 앞꿈치는 들리게 되면서 페달을 빠른 타이밍에 밀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앞꿈치가 들리면서 페달을 밀고 있습니다. 얘를 밀면 체중은 어디로 와요? 뒤로 오겠죠? 맞아요. 뒤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페달을 빠른 타이밍에 해서 밀 수 있다. 뭐다? 밀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페달링 타이밍이 빨라진다는 건 페달을 민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미드풋이 만들어지려면 안장 가운데에 앉으면 될 겁니다. 중립경사를 유지해서 자연스럽게 페달링을 하면 어때요? 발이 평평하게 페달을 누르고 있다. 안장 뒤쪽에선 밀었고 안장 가운데선 페달을 누르고 있다. 핸들도 누르고 있다. 뒤에서는 핸들도 밀고 있다. 네. 그럼 포어풋을 만들 땐 안장 앞쪽에서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뒤꿈치는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골반은 자연스럽게 후반 경사를 유지하게 됩니다. 찍고 당기는 페달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죠. 이 세 개를 로테이션 하는 게 뭡니까? 근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첫 번째 버전은 내전근과 외전근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고, 두 번째는 골반의 경사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 골반의 경사와 페달링, 미드풋이냐, 푸어풋이냐, 힐풋이냐, 이것을 같이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의 모든 메커니즘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올 겨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세 가지 주행 자세 중에 적어도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질문 하나가 왔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저 자전거를 맞출 건데 인심 길이가 중요한가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인심 길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인심 길이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심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이 되나? 자, 여기 자전거가 있어요. 여기 자전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할지 스타일이 결정이 안 되면 인심 길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랑 똑같은 키에 똑같은 다리 길이를 갖고 있어도 푸어풋으로 타면, 자전거를 푸어풋으로 타면 자세가 어때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러니까 자전거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리어풋으로 타면요. 전방경사로 리어풋으로 타면 자전거가 작아지게 돼요. 똑같은 키에 똑같은 인심 길이지만 내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자전거가 커질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주행 자세가 어떤 주행 자세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를 사서 똑같은 자전거잖아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고요. 안장 뒤쪽에서 이렇게 밀면 안장이 높아요. 그리고 앞뒤 거리도 지금은 이렇게 맞아요. 근데 안장 앞쪽에서 자전거를 배를 말고 이렇게 타면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행 자세로 어떻게 자전거를 탈 것인지 이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인심이 중요해질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모든 클릿 슈즈는 어때요? 뒤꿈치가 들려 있어요.
다 들려 있어요. 그런데 뒤꿈치가 높은 슈즈가 있고 뒤꿈치 각도가 낮은 슈즈가 있죠. 그 뒤꿈치 각도가 낮은 슈즈는 인심김이 예, 안장 높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마비기랑 본트래거랑 안장 높이가 2cm 차이가 났으니까. 거기다가 클릿의 위치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거 클릿을 가장 뒤쪽으로 밀어놨어요. 뒤꿈치가 이렇게 내려가게. 그러면 얘가 앞쪽으로 왔다. 그 뒤꿈치가 더 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직이라는 슈즈를 신었어. 그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어. 그럼 뉴트럴에서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면 안장 높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거기에다가 내가 제로 옵셋을 쓸 거야. 거기다 안장을 앞쪽에다 쓸 거야. 그럼 이 각도는 더 줄어들겠네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인심 길이는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맞출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좋아!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유연성. 다리를 이렇게 해서 쭉 다리 이렇게 피고 쭉 내려가면 햄스트링 유연성이 나오잖아요. 햄스트링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180도에서 락킹이 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180도인 거예요.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럼 이게 인심 길이랑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냐? 유연성이 좋은 사람 기준에 맞춰야 되냐?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 기준에 맞춰야 되냐? 나는 클릿 슈즈를 뭘 신을 거냐? 나의 자전거 지오메트리는 어떤 성향이냐? 파츠는 뭐냐? 등등등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비율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랑 똑같은 키에 똑같은 다리 길이를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종아리가 길어요. 어떤 사람은 종아리가 짧아요. 종아리가 짧은 사람은 페달을 빨리 밟을 수 있겠지만 종아리가 긴 사람은 페달을 빨리 못 밟죠. 더 늦게 밟잖아요. 우리가 페달링을 할 때 당기는 힘이 셀까요? 미는 힘이 셀까요? 당연히 미는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는 당기는 게 세요. 순간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자꾸 밀어내려면 체중이 뒤쪽으로 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되느냐. 이게 설정이 된다.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다? 나의 체형이다. 나의 체형에 가장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또 웃긴 거예요. 뭐예요? 기능과 소유욕은 완전히 별개다. 내가 내 눈에 이쁜 자전거를 사야죠.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탔더니 앞뒤 거리가 좁아. 몸이 이렇게 구부려졌어. 찌뿌둥하게. 이러고 타는 거예요. 이러고. 이런 자세는 여러분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자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하고 댓글 좀 보고 갈게요. 저번에 말씀해주신 전방경사, 후방경사 포지셔닝 강이네요. 네, 정광수님께서 평롤라에서 잘 적용하고 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 박가비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수들은 앞으로 많이 당긴 세팅 많던데 당기는 걸 많이 쓰나요? 맞아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당기는 페달링은 파워가 셉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선수잖아요. 피지컬이 우리 일반인이랑 같을 수가 없죠. 얘네 선수들은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밥도 먹여줘요, 잠도 재워줘요, 운동도 시켜줘요, 다 해요. 의식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네, 그냥 돈도 다 줘요. 그래서 운동만 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이랑 피지컬이 같을 수가 없죠. 네, 퍼포먼스가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필요는 있어요. 방향성 면에선. 하지만 그들을 따라해야 하는 것과 그들을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의 경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타는 게 중요하냐? 빠르게 타는 게 중요하냐? 뭐 그 중간이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네, 따져봐야죠.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안장 뒤에 앉았을 때 페달링이에요. 페달을 밀 때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안장 중앙 앞쪽에서 페달을 눌렀을 때 이런 페달링 형태가 나와요. 이건 제 자전거와 제 피지컬의 상황입니다. 안장 중앙 뒤쪽에서 페달을 눌렀을 때는 이런 페달링이, 안장 앞쪽에 앉아서 페달을 끌어당겼을 때는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자, 안장 뒤쪽에서 페달을 밀었을 때 여기는 허리 쓰는 거예요. 전방 경사. 여기에는 후방 경사로 페달을 눌렀을 때, 중립 경사로 페달을 눌렀을 때, 후방 경사로 페달을 찍고 당겼을 때를 어떻게 해요? 계속 로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계속 로테이션.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강도와 빈도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자세가 이거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이 자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추어가 이런 자세로 타면 여러분들 안 돼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큰 힘을 쓰는 모든 신체 활동에 허리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리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막 1200와트, 1400와트, 뭐 2000와트까지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하면 1RM 치는 거예요. 내가 스쿼트 200kg를 이러고 들고 있는 거라고. 못 버텨요. 다쳐요. 큰일 나요. 그래서 높은 강도의 주행은 안정적인 주행 자세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그 논리가 뭐예요? 복근에 힘을 줘야 돼요. 코어가 중요하니까. 배를 말아요. 코어가 중요하니까. 코어를 말아서 복근에 힘을 꽉 줘서 축을 잡는 거예요. 그럼 호흡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호흡이 안 돼요. 우리 유산소 운동하는데 호흡이 안 돼. 그럼 뭐예요? 호흡을 하려면 얘가 풀렸어. 그럼 축이, 움직임이 커지는 거예요. 얘가 움직임이 커지면 얘랑 얘는 움직임이 제곱으로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든 얘가 1만 움직이면 얘와 얘는 똑같이 1만 움직이겠지만 이건 리듬감이겠죠. 얘가 5가 움직이면요. 얘는 25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주행이 과연 효율적인 주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맞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코어도, 복근도 코어고 허리도 코어지만 허리에 힘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허리는 힘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피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수익은이지만 불수익은 같은 느낌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허리에 힘을 주려고 하면 허리를 강제로 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요게 핵심이다. 자, 다시 전 첫 번째 자리로 타는 것 같아요. 우풍 쿠리만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통 피팅을 할 때 그런 형태로 피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로드바이크를 타는 목적이 뭡니까? 로드바이크를 타는 목적. 빠르고 멀리 가기 위해서. 그렇죠? 빠르고 멀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아, 통증이라는 놈이 생겨요. 부상이라는 놈도 생겨요. 그리고 이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가 생겨요? 안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드바이크를 탈 때 안전하게 부상 없이 내지는 통증이나 부상 없이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기 위해서 로드바이크를 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머리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단 말이에요. 이 머리 무게가 무거워. 근데 머리 무게를 다 체중이 앞쪽으로 가면 앞쪽으로 갈수록 이 머리 무게를 뭘로 버텨요? 팔로 버텨야 되잖아요. 내지는 얘로 버텨야 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중을 뒤로 보내면요. 여기 척추가 쓰면서 요추가 쓰면서 경추도 같이 바른 자세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 배를 말잖아요. 척추도 요추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려면 고개를 치켜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물론 피지컬이 갖춰진 라이더라고 하면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얼마 타지 않거나 마일리지가 적은 사람들이 이런 주행 자세로 타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런 형태로 잘 타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런 주행 자세는 우리가 2000년 이전 응답하라 1997, 1998 때까지 유행했던 주행 자세입니다. 자전거를 빨리 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크게 저항을 무겁게 해서 빨리 타는 방법과 페달을 빨리 돌려서 빨리 타는 방법. 2000년 이전에는 후자였단 말이죠. 페달을 빨리 돌려서 빨리 가는 방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몸을 둥글게 말면 뒤꿈치 각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작은 근육과 짧은 리치가 활용이 된단 말이죠. 리치가 짧아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 한때는 트렌드였다. 하지만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딱 지나고부터는 배를 말고 타는 형태는 자취를 감추고 있고 요즘 들어서도 거의 그렇게 주행을 하는 선수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타는 선수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박가빈님께서 예전에 허벅지 종아리 비율에 따라 잘 맞는 시티브 각도 얘기해도 해주셨는데 비율에 따라 잘 맞는 브랜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쪽에 이제 서양인들과는 체형이 달라요. 키는 똑같을지 몰라도 체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벅지가 길단 말이죠. 허벅지가 기니까 페달을 빨리 밟기 위해서는 안장을 뒤로 보낼 수 있는 자전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3틱, 시티브 앵글 각도 72.5도입니다. 서벨로 73도입니다. 팩터 54부터는 서벨로랑 지오메트리 똑같아요. S5랑 지오메트리 똑같아요. 그리고 또 챕터 2, 시티브 앵글 각도 73도죠. BMC 73.5도 나와요. 포커스도 작은 자전거 빼고 좀 이제 51 사이즈부터인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73.5가 나오고요. BMC랑 지오메트리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키가 한 175, 그러니까 미디움 사이즈 이하로는 73이 보여야 하고요. 미디움 사이즈 이상으로는 72라는 숫자가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지는 그 72라는 각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그게 뭐예요? C포스트를 셋백으로 보내는 거죠. 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겨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페달링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안장 뒤에서 시작하는 타이밍, 안장 가운데서 시작하는 타이밍, 안장 앞쪽에서 시작하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됩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리듬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페달링 하세요 라고 하면 한쪽 발로만 생각을 해요. 한쪽 발로 다 해요. 막 얘를 밀고 누르고 끌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운동 천재가 아닌 이상은 이걸 한 발을 그렇게 돌리고 신경을 쓰는데 다른 한쪽도 똑같이 그걸 할 수 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자전거는 대칭이잖아요. 얘가 12시에서 잘 밀면 얘는 알아서 6시에서 잘 당겨지는 거예요. 그때 발목을 어떻게 가져가서 똑같은 타이밍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밀 거야. 이렇게 12시에서 밀 거야. 밀려면 발목이 스면 밀 수 있어요? 얘는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테이크백에서 뒤꿈치가 이렇게 올라와야 여기서 넘으면서 밀 거잖아요. 이거를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테이크백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얘 밀 수 있어요? 왼쪽 발은 예를 들어서 왼쪽 발은 밀고 누르고 끌고 당기고를 했는데
오른쪽 발은 그 타이밍을 똑같이 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을 못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외발 페달링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외발 페달링에서 뭐예요? 타이밍 무조건 반드시 대칭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딱딱딱딱 내가 필요한 구간에서 페달링 타이밍만 맞춰내면 돼요. 그런 다른 한쪽 다리는 알아서 잘 되니까. 근데 알아서 잘 된다라는 말도 발목의 각도를 잘 만들어서 그 페달링의 타이밍을 수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발 각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질문 좀 읽고 갈게요. 시야소희, 시야가 시야 예쁘네요 라고 하네요. 시야소희는 저희 딸 이름입니다. 첫째가 시야고 둘째가 소희인데 아빠 유튜브 보고 있나 봐요. 네. 부금조 승무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롱이 오빠네, 저도 3T 레이스 맥스를 타는데 편합니다. 그렇죠. 3T는 원래 편하게 만들어진 자전거입니다. 전체적으로 체중이 뒤쪽에 남아 있거든요. 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잘 변하지 않아요. 네, 도금조 승무원님이 새해도 건강하시고 자주 영상에서 뵙고 가서도 자주 뵙겠습니다. 아니 부산에 계시는데 자꾸 자주 올라오신다라고 하면 저 너무 부담됩니다. 커스텀으로 할 때 어떤 것 중요시하면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CTV 앵글 각도는 페달링 타이밍을 만들어내고요. 스택은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택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햄스트링의 부담은 커지게 돼요.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은 여기를 밟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은 안장 여기 있는데 핸들 막 여기 있어. 그렇죠? 왜? 스택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햄스트링의 자극이 커지면서 올라오는 발은 내지는 밟는 발이 강하게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동을 추진력으로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탑티브는 상체와 하체의 협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스택, C티브 앵글, 탑티브 요 세 가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윤우님께서 와 대표님 오픈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아스티 스포츠입니다. 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아롱이 오빠네님이 개업 축하합니다. 김동현님, 아유 김동현 우리 아주 오랫동안 저희 회원님이셨던 김동현 선생님, 네 100% 오픈 축하해요. 조만간 방문할게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하셔서 네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 벌써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데 55명의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죠? 기본 주행 자세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방 경사를 유지할수록 발 뒤꿈치가 들리면서 리어풋, 밀어내는 페달링을 강제한다. 중립 경사는 미드풋, 누르는 페달링을 강제한다. 후방 경사는 체중이 앞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찍고 당기는 페달링을 강제하게 된다. 큰 근육과 긴 리치로 무거운 저항을 높여서 빨리 달릴 거냐? 케이던스와 토크를 같이 만들어내는 미드풋을 사용할 거냐? 케이던스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포어풋을 활용할 것이냐?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팅의 종류도 크게 어떻게 변할까요? 세 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네, 주로 저는 눌러서 탈 거예요. 파워와 케이던스 위주로 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면 될 거고, 저는 케이던스는 느려도 되니까 무거운 저항으로 근육만 이만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무조건 케이던스야. 라고 하면 이쪽을 선택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전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로드바이크는 말이죠. 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안전도 해야 돼. 부상도 없어야 되고 통증도 없어야 돼.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야 돼. 이게 말처럼 쉽냐고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라이더의 체형, 체력, 유연성, 그리고 머리에 든 지식. 이것들이 다 조합이 돼도 이게 될까 말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그렇죠. 저한테 배워야죠. 이 메커니즘을 정립한 저한테. 그죠? 연락 주세요. 네. 자, 잠시만요. 우풍코라마님이 점점 어려워요.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저도 사이클 선수 25년 했고, 지금 사이클 엄마 한 30년 하고 있지만,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려고 최대한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0620님께서 가다가 힘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해주는 것. 그것이 모든 교육의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힘이 있을 때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컨텐츠가 됐던 말이죠. 기본기 화이팅! 네, 도금조 수모님 다시 한번 피팅 받으러 가서 트레이닝 받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산에서 또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죠. 네. 네. 아롱이네 오빠네 님이 후방 경사로 미는 페달링으로 타는데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자세가 문제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생기려면 이게 이제 쭉 펴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얘가 익스텐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후방 경사로 하면 얘가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신전되지가 않아요. 예.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쭉 밀어야, 이렇게 쭉 펴져야 여기에 자극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여기에 자극이 생길 수가 없죠. 후방 경사에서 페달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페달링은. 네. 케이던스도 안 나와. 파워도 안 실려. 근데 내가 이제 케이던스 위주로 타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이런 자세로 좀 대처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것을 기본 메커니즘으로 가져가면서 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름에 트레이닝 받고 많이 늦었다고 도금조 승무원께서 말씀 주시네요. 자왕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카메라는 일부러 멀리 놔두신 건가요? 유익한 박 박사님 영상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일하는 곳이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네. 뻥인 거 티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기본 메커니즘. 그래서 어필, 댄싱 이런 거랑은 얘기가 또 다르다라는 점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댓글을 좀 보면서 하려고. 피팅 받을 때는 자전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어떤 주행 자세로 타고 있나요? 맞습니다. 전방 경사와 안장 뒤쪽에서 전방 경사와 리어풋으로 밀고 있죠. 자, 보세요. 12시가 넘어갈 때 발바닥이 앞을 보고 있어요. 이건 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발바닥이 앞을 안 봐요. 이거 누르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분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타신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거 저는 힘들어서 진짜 조금도 못하겠어요. 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이거 최악이에요. 너무 최악이에요. 단거리 선수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단거리 선수라면. 근데 여러분들은 로드바이크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자세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장성환님께서 예전 국대 출신 사이클 아카데미 오픈하고 우리 모임에 나와서 정담에게 팩주행, 요령, 수신호 등등 코치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좋습니다. 이런 데 많이 나가서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교육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행 자세가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페달링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져도 엉덩이가 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행 자세도 무너져서는 안 되고. 저랑 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우터를 잘 안 써요. 아우터 안 써도 40km 초중반까지는 그냥 커버가 됩니다. 빨리 돌리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결론은 뭐다? 파워와 케이던스가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작은 근육과 짧은 리치로 케이던스를 만드는 게 쉽죠. 근데 얘는 무거운 저항을 못 써. 리치가 짧으니까. 케이던스가 좋다, 중요하다. 케이던스로 타는 것이 효율이 더 좋다라는 말은 뭐가 성립되어야 되냐면 페달링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분들 꼭 계시거든요. 이렇게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누를 때는 페달을 누를 때 뒤꿈치를 내려. 그리고 올릴 때는 쭉 끌어올려.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타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의외로 많으세요. 이게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그래도 오케이 하겠어요. 근데 발목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고속으로 타는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타이밍에 페달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의 유효 스트로크는 거의 없을 거다. 즉, 케이던스도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발목을 얼마나 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타이밍에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요. 발목이 낭창거리면요. 축이 낭창거리는 거예요. 축이. 페달링 축이. 코어의 축이 낭창거리면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근데 코어가 잡히면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뭐가 됐습니까? 처음 주행 자세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몸에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케이던스를 높여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연습을 할 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정확한 주행 자세, 그리고 속도는 낮지만 저항은 무겁게. 케이던스가 빨라지면 내가 어떤 타이밍에 페달링을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항을 무겁게 해서 근육의 자극도 빡 느끼고 페달링 타이밍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했더니 리듬감이 만들어져. 저항 하나 가볍게 해봐야 되겠다. 저항 하나 또 가볍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케이던스를 점진적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 케이던스가 240까지 나오면은 이제 뭐 깡패가 되는 거죠. 깡패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200개가 넘어간다. 아, 이거 진짜 대장 되시는 거예요. 안장 앞쪽으로 올수록 리치가 짧아지기 때문에 페달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이런 식으로 잡고 가야 한다. 이것만 잘 해도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초기화 이야기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머리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그만큼까지 끌어올려야 내가 원상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성기 때까지 도달해야 될 시간이 이 전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운동을 안 해도 한 2년 동안 자전거 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면은 거리를 오래 못 갈 뿐이지 속도에 대한, 그리고 뭐 최고속도, 평균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근전 안에서 타면은 일정 거리, 제가 갖고 있는 일정 체력 수준까지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넘어서려면 이제 좀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요. 자, 댓글 읽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리스 0620님이 제 얘기를, 그렇죠. 제가 딱 맞췄죠. 보고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자, 21g님, 안녕하세요. 박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저는 당기는 페달링을 했을 때 허벅지 햄스트링이 자극이 되는데 맞게 타고 있는가요? 허벅지 햄스트링은 뭐예요? 허벅지면 허벅지지, 허벅지 햄스트링은 뭐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왕님님이 코어 힘도 매우 좋고 상체 힘도 매우 좋고 하체 힘도 좋은데 본격적으로 힘이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페달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뒤거리가 좁은 거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힘을 쓰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야 힘이 쓰이는데요. 아주 무거운 저항을 이렇게 해야 힘이 쓰이는데 공간이 없으면, 허리를 펼 수 있는 공간조차 없으면 이렇게 힘을 쓰니까 이렇게 강하게 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공간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왕님께서는 자전거가 작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자전거 좀 작게 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들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달려라 자리님께서 중족골 골절 후 회복 중인데 재활 라이딩 시작은 토크보다 케이던스로 타는 게 좋겠죠? 아니요. 중족골이라면서요. 중족골로 가면 앞꿈치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체중이 훨씬 더 많이 실리죠. 아이, 저는 케이던스, 그러니까 저항을 아주 저강도로 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운동 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운동 강도가 저강도가 바람직하죠. 네. 박가비님께서 어떤 분이 한번 올린 파워는 떨어져도 케이던스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근육은 똑똑하니까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급 케이던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 일관성이 떨어지게 나오느냐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 21g님이 허벅지 안쪽과 뒤쪽 근육이요. 이거는 지금 21g님, 이게 맞아요. 당기는 페달링 하시는 거예요. 네. 찍고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말씀하신 근육의 자극이 커지는 게 맞습니다. 네. 장왕리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라타 보면서 피팅을 해본 결과 앞뒤 거리는 충분한데 그러네요. 그리고 제 얘기는 아니고 아는 형님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좀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벌써 45분 했어요. 시간 꽤 오래 됐네요. 하다 보면, 항상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